기질에 근거한 해결법 접근하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DB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근데 이제 그냥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 DBT 활용은 오늘의 이 방법만 갖고는 활용하기가 폭이 넓지는 않다. 왜냐하면 DBT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방향만 얘기하니까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그냥 공부를 좀 해야겠어.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이 교육에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에서 DST 활용에 대한 거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DST 검사를 하면 활용을 개별 평가에 사용할 수 있고 레벨이 1, 2, 3 있다. 레벨 얘기를 오늘 계속해요. 여기서 보면 요즘 빨간 거고 여기 만약에 아이한테 검사를 해줬는데 얘가 그냥 간단히 멘트만 하려고 질문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뭐 기질 관련된 거 뭐 자꾸 물어보면 어때요? 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요거 요 빨간색 개인 문제를 확인하고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개별적 상담을 실시해야 되는데 기질적인 문제에 해당하게 되면 사실은 DST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DST에서 여기 식사의 기질 특성, 까다로움, 불규칙성, 과활동성인데 이게 다 기질적인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은 아이는 입맛이 참 까다롭고 예민합니다. 비위가 약하기도 하지만 각종 생선, 멸치도 안 먹고 토마토 등 과일은 잘 먹으나 소스를 먹지 않아요. 마요네즈, 케첩 등 그러니 남들이 다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안 먹습니다. 상상해보셨어요? 피자, 햄버거는 다 맛있고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죠? 안 먹는데요. 심지어 고기를 주어지면 소금만 찍어 먹고 그냥 먹어요. 장조림 같은 고기가 실 같아 싫고 치킨은 양념 없는 것만 김치는 당연 안 먹고 그러면서 또 라면과 러게는 또 좋아한대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지 모르지만 과자 등과 더불어 어릴 때는 그냥 저녁 뭐냐고 먹었는데 점점 심해지네요. 먹지 않으니 반찬 만들기도 싫어요. 성인이 되면 나아질까요? 네.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되게 혼란스럽죠. 내가 흔히 생각하는 애들은 단 거 좋아할 거야, 인스턴트 좋아할 거라고 하는 것 모든 공식이 깨지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어때요?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감각이 예민한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미각 수용체가 있는데요. 연구소에서 미각에 관한 연구를 했대요. 쓴맛 갖고 했는데 가장 둔감한 타입, 가장 민감한 타입, 쓴맛에 대해서 100배에서 1000배 차이가 난대요. 예를 들어서 오이를 먹었는데 어떤 애는 그냥 쌉쌀하다고 어떤 애는 써서 죽겠다는 거죠. 1000배가 써요. 단맛에 예민한 애들은 너무 단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좋아해야지. 너무 단맛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요. 사실 그 외에 설명을 제가 되게 입맛이 예민하거든요. 뭐 하나게 맛이 튀어버리면요. 그 맛 때문에 다른 거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음식의 맛 5가지 비율이 아주 황금 비율에 맞지 않으면 그 맛이 튀잖아요. 싫은 거죠. 그리고 고기도 놔두면 헤모글로빈 철 때문에 산패가 쉽게 돼갖고 고기는 맛이 좀 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 맛을 좋아해서 그 맛이 변한 게 상관없는데 저는 그 약간 기름 산패한 맛에 너무 예민해갖고요. 그게 살짝만 변하면 고기 자체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맛을 느끼고 그 맛 때문에 맛이 있으면 뭐가 없어 그 맛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민감한 아이들. 이런 맛의 민감성, 이것이 이제 기질 중에 한 요인이에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고난 성향을 얘기하는데 타고난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쭉 가져가서 이 사람은 뭐 예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되게 성질이 막 되게 불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일반화하는 그런 그 표현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성향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사람들을 보면 분류가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체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뭐 소음인은 뭐가 어떻다, 태양인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기질 비슷한 걸로 분류를 한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서양에도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이게 기원전에부터 그런 분류를 했었는데 히포크라테스, 뭐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원전에 기질을 이야기했었고 그게 이제 고전적 기질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혈질, 점액질, 다묵질, 우울질 해갖고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갖고 1950년대에는 9가지의 기질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81년도에 와서는 뭐 6가지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강조될 만한 부분들을 뽑아갖고 그걸 다양하게 분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예요? 옛날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게 특성이 되게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질은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남과 다른 뇌의 작용. 남과 달라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표현을 했지만 평생 변하지 않아요. 평생 변하지 않고 꾸준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기질을 뇌로 푸는 경우 접근들은 각각은 산만하게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그렇게 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뭐 뇌하고 연관이 됐다더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굉장히 리듬이 불규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생활이 불규칙한 게 아니라 타고나길 불규칙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건 이제 애기들을 보면 알거든요. 응아 마려운 게 라든지 배고픈 거 이런 것들이 불규칙해서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졸린 건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저기 생명의 뇌 인간의 어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리듬이 약간 문제가 있게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불규칙하죠. 그 다음에 감정의 뇌 부분에 뭔가 감정 중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데 두려움 감정이 남들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 하려면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서 뭐 하나 시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하나 먹으려면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게 저 기질, 감정 부분에 두려움이 남들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시도하기가 힘든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질적으로 어떤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고의 되뇌 그 피질 부분에 감각세포에 해당하는 그 뇌가 굉장히 예민하면 예민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3가지만 예시 들었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고 그 부분이 각자 사람들마다 뭔가 다르게 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기질이라. 그다음 그 기질은 어때요? 평생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기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인이 되게 많아요. 접근 회피, 반응 강도, 민감도, 지속성. 이런 단어를 선생님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익히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려요. 접근성은 뭐예요? 새로운 걸 했을 적에 새로운 음식 먹을 때 덥석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지? 특히 외국 가서 향 강한 거 보면 음식 드시는 분 있고 안 드시는 분 있죠. 안 먹는 분. 이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 반응 민감도. 아까 얘기했죠? 미각이 상당히 예민하고 후각이 상당히 예민해갖고 남들이 못 맡는 냄새 못 알아차리는 맛을 다 알아차리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반응 강도. 애들 중에는 싫다고 그냥 싫어가 아니라 싫어하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 개그 프로 앵그리버드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뭐 하면 싫어! 아니야! 뭐 어떻게 계속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코미디 프로 너무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거 교육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계속 왜 화내? 그러면 걔가 뭐냐? 나는 화내는 게 아니야. 그럼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표현할 뿐인데 남들이 봤을 때 그게 화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뭐예요? 반응 강도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앵거리 버드는 결국은 반응 강도가 센 애구나. 그 다음에 고집스러운 아이들. 안 먹겠다 그러면요. 의사들 중에 아이 안 먹으면 굶기세요 그러거든요. 그런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응급실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굶어서 끝까지 굶어서.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요? 지속성, 지구성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들은 그 기질에 대한 걸 안 배우다 보니까 굶기세요. 굶겨도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굶겨서 아이 안 되겠다 먹는 아이가 있고요. 그래 엄마가 이기나 내가 보나 보자. 그래서 정말 쓰러질 때까지 안 먹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게 기질이에요. 그 다음 규칙성. 타고나길 불규칙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빨리 잡아주면 괜찮은데 부모까지 생활 자체가 불규칙한데 애가 타고날 불규칙하다? 그러면 밤 언제 배가 고픈지 리듬이 자는 시간 엉망진창이에요. 활동 수준, 밥 먹을 때, 그 다음 주의 집중성, 밥 먹을 때 다른 게 관심이 많아 죽겠어갖고 밥 엄청 빨리 먹는 아이들. 아니면 밥 먹으면서 딴짓을 해요. 왜냐? 이것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빨리 먹거나 아주 늦게 먹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기질이에요. 그러면 DST에서도 기질 부분을 확인을 한다고 그랬죠. 기질 부분에 다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제가 그 중에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식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구나 하는 부분들만 뽑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 기질 부분이 아까 9가지였죠. 9가지 다 물어볼 수는 없죠. 필요한 부분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기질과 관련된 문제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식행동적인 문제가 훨씬 많이 나타나요. 됐죠? DST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DBT예요. 이 DBT는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검증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행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기질 검사 도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식사에 맞춰서 한 도구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왜냐면 영양을 하면서 저처럼 이게 지금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한솔 교육 쪽에서 제가 그 전에 뭐 논문 낸 거를 보고 찾아와갖고 같이 하자고 해갖고 검증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예, 이거 검증하는 데만 억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도구 하나 타동도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 혼자 있었으면 못할 건데 네, 운이 좋게도 한솔 쪽에서 이걸 관심 있어서 공동 개발하고 한 거죠. 이제 논문에 보면 지금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DBT는 수정돼서 업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계속 검증된 도구다. 논문에 발표가 됐고 이게 기질과 접목된 부분만 한정해 갖고 식사에다가 적용한 거고 여기를 보면 아이의 행동만이 아니라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부모의 행동까지 부모의 식사 지도 유형까지 나와 있어요. 아이의 식사 문제는요. 애들만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부모가 바쁘다고 애를 밥을 안 해주면 얘 보고 골고루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학교 급식에서만 잘 먹지 나머지는 맨날 여기서 편의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먹는 걸 골고루 안 해주고 먹는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그나마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학교 급식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부모까지도 가야 돼요. 부모들 중에 보면 편식에 관심이 있어서 고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보면 잘 몰라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아이 상담만이 아니라 부모를 불러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게 DBT예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전 강의에서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DST하고 달리는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이 아이의 접근 회피성이
전체 100분위 애들 중에 몇 프로 해당하는지 다 그림도 그려져 있고, 식사 지도 유형도 관여가 너무 낮은지 높은지 위치가 어딘지까지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인별 그냥 위험이다, 주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몇 프로에 해당된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면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접근협빈성이 이 아이는 어때요? 90%에 해당하는 주위의 아이예요. 여기 맨 위에 여기 약간 있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위험이에요. 이건 진짜 높은죠? 거의 98% 이상인 거고, 여기 한 85% 정도 이상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주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위치로 주위인지, 감각 예민성도 정상인데 어느 정도 위치로 정상인지를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아이들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평가할 때는 이제 정규 곡선 중에서 아이가 어디 위치하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퍼센트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사 지도 유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가 너무 관여를 안 해도 안 되고, 책임감찰 염려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높은 건 좋을 수 있는데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있으면 엄마도 스트레스고 아이도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관여는 그냥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높은 관여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 아이랑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보시는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기질 부분을 사실은 지금 정도 설명해갖고 뭘 아시겠어요? 기질이라는 게 있구나. 말씀드렸죠. 기질 처음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세분, 뭐 접근성이 이런 용어조차도 입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DBT를 좀 하시려면 그냥 검사 결과를 나눠주실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갖고는 좀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기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럼 뭘 하시면 되느냐? 책은 이거는 이제 DST 같은 경우는 책이 아직 안 나오는데 곧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안 먹는 아이, 잘 먹는 아이라고 부모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보더니 영양 선생님들이 보고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영양 선생님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구매해서 읽을 수 있어요. 안 먹는 아이, 잘 먹는 아이 하면 기질뿐만 아니라 안 먹는 아이 유형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면 상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를 내가 상담할 정도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책을 3번 이상 읽으라고 늘 그러거든요. 이런 책을 한 10번쯤 읽고 나면 이 얘기가 내 얘기인지 책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를 정도까지 해야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또는 기질적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린이 식생활 평가사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아이의 기질과 식행동, 부모 식사 지도라고 하는 부분을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고 책만 읽어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다음 부모 식사 지도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해서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DBT 활용에 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셨나요? 네. 아마 DBT 이 정도만 듣고는 DB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오늘 이 DBT 활용에서 핵심은 뭐예요? 기질이라는 게 아이가 타고나고 변하지 않는 거고,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결과지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것만 읽어줘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부모들이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것도 다 사업을 해봤잖아요. 부모들이 읽어보고 우리 아이랑,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읽어보고 우리 아이한테 딱 맞네요. 우리 아이랑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알고 있어도 그거를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했는데 70점이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못하죠. 70점이군요. 이런 것처럼 DBT도 우리 아이가 까다로운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이군요 라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그것만 제공해도 상당히 훌륭한 영양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DBT 활용, 이해 방향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활성을 하셨나요? 네. 영양 상담이라는 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입혀진다고 하면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앞에 그런 기회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레벨을 선택하지는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는, 어렵지 않은 거 선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상당히 전문적인 좋은 상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한번 이런 거를 실천을 해보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